속도로 전개되는 전방위 변화의 물결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글로벌 아시아 시대의 리더가 되기 위한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창업자분들이시죠. 그분들이 네. 가졌던 기업가 정신을 계승하고 플러스 이 사회적 가치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앤피플 장영수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요. 내년 또 슈퍼 예산이라고 하죠. 내년 예산이 600조를 넘어서고 있고, 그리고 최근 또 그 보도도 보셨겠지만 가계빚이 1,800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런 그 경제 정치 이슈가 지금 많이 커지고 있고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경영학자들의 목소리 또 그 시각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국 경영학회장님이죠. 박영렬 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경영학회 제가 알기로는 국내 학회 중에 최고의 학회로 알고 있는데 지금 회장님 되신 지 지금 그러니까 반환점을 지금 돌고 계신 예. 것 같아요. 예. 우리 경영학회 구성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경영학회는 1956년도에 창립이 돼서 현재 한 9천여 분의 회원을 네.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경영학과 교수님들, 그리고 학문 후속 세대, 우리 대학원생들, 그리고 기업에 계시는 분들 경영자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우리나라 경영 관련 학회로서는 가장 오래됐고 네. 최대 학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최근에 마침 그 경영학회 융합학술대를 네. 개최하셨더라고요. 네네. 저희가 매년 그 8월 달에 그 개별 학회들과 공동 주최하고 우리 그 매일경제와 네. 공동 주관하는 그 융합학술대회가 올해로 벌써 23년이 됐습니다. 오래됐습니다. 예, 예. 23회째 저희가 융합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융합학술대회를 맨 처음에 시작했던 그 중요한 그 이유는 이 개별 학회들과 어떻게 서로 협력해서 네. 시너지를 낼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에서 융합이라는 어젠다를 가지고 학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점점 분화되는 이런 세분화된 그 학문 분야들이 네. 1년에 한 번 정도는 모여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이런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지혜를 나누는 장으로 융합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고, 올해도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2박 3일 동안 서울 그 연세대학교에서 네. 매경과 공동 주관해서 참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였습니다만은 무사히 성대히 마칠 수가 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당연히 뭐 온오프라인을 예, 병행해서 하셨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온오프라인 그 병행해서 그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느낀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뭐 제한된 그 참여자, 참석자를 놓고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그 학술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온하고 오프라인을 갖다 병행하다 보니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장점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예.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는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의미 있는 그런 예. 그 일이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공간적인 어떤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해외에 계신 학자들이 바로 네.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그 의미는 있었는데,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될 것이다 하는 그런 그 생각을 했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에 있어서의 비용뿐만 아니라 예. 온라인에 있어서의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아, 비용이 우리가 처음에 예측한 것보다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었는데 기업들도 지금 그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화하고 온오프를 같이 한다고 그러지만은 쉽게 시프트를 못하는 이유가 비용 문제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예, 역시 예. 경영학자답게 또 그런 부분들도 예, 예. 느끼셨고 예. 지적을 충분히 네. 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예, 그리고 온라인으로 잘 준비를 하려면은 많은 재원을 가지고 첨단 테크놀로지를 우리가 도입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번 저희 융합학술대 같은 경우도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네. 뭐 개막식도 해보고 여러 생각을 했는데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사회가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 그렇게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네.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습니다만은 결국에 가서는 개막식은 포기하고 우리 박사과정 학생들 그 컨소시엄 개막식에만 잠깐 메타버스를 한번 활용을 해봤습니다. 네. 올해 주제가 네. 글로벌 아시아 시대의 제2 창업이었습니다. 네네. 어떤 내용이고 예. 또 그 주제를 통해서 예. 어떤 또 뭐 효과라 그럴까요? 결과가 있었는지 네. 좀 말씀을 간단히 요약해 주시죠. 2030년이 되면은 세계 경제의 중심이 아시아로 이동할 거라고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영국의 그 리서치 기관인데 CEBR에서 발표한 리포트를 보면요. 예. 그 GDP 규모로 중국이 세계 1위가 되고요. 미국이 2위가 되고 3위가 인도가 되고 네. 4위가 일본이 되고 5위가 독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GDP 규모로 세계 5위 안에 중국, 인도, 일본이 들어가 있고 10위 안에 당연히 한국이 있을 거고요. 아닌가요? 2016년도에는 7위였습니다. 근데 네. 올해는 11위가 됐더라고요. 네, 예. 근데 그 안에 이제 아세안이라는 그 10개 국가를 합치면 제가 보기에 한 5위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은 세계 경제에 있어서의 그 GDP 규모로 1등, 3등, 4등, 5등이 아시아에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던져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이웃인 아시아가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부상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그 10년 후의 앞으로의 모습을 그냥 바라만 볼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지 이런 글로벌 아시아 시대에 우리의 어떤 리더십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주제를 글로벌 아시아 시대의 제2창업이라는 그 어떤 어젠다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제2창업이라는 것은 1960년대, 70년대 우리 그 소위 말하는 창업자분들이시죠. 그분들이 네. 가졌던 그런 어떤 기업가 정신을 계승하고 1세대, 1세대 기업인들의 정신. 계승하고 예. 이전에 세상이 좀 바뀌었으니까 네. 거기다 플러스 이 사회적 가치라든가 이런 새로운 어떤 예. 기업가 정신을 우리가 가지고 10년을 준비를 한다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의 20, 30대가 앞으로 10년 후에 아시아 시장에 있어서 주역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경영학회가 선제적으로 시작을 해서 네. 우리 사회에 글로벌 아시아 시대의 제2창업이라는 뿌리를 내려서 앞으로의 어떤 좀 더 나은 그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한국이 우리 기업이 세상에서 존경받는 국가 기업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거기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어젠다들을 가지고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국내에 계신 전문가뿐만 아니라 해외에 계신 전문가들도 같이 논의하는 그런 세션들을 네. 여러 가지를 만들었는데 결국은 제2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경영 철학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 글로벌 아시아 시대의 기업가 정신 그리고 스타트업에 있어서의 어떤 기업가 정신에 관한 세션을 가졌고 그리고 역시 이제 우리가 좀 더 나은 어떤 경쟁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경영 전략이 필요한데 글로벌 선도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네. 또 이제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영 전략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논의들. 그리고 지금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오면서 글로벌 밸류 체인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네. 이 한중일 간의 글로벌 밸류 체인을 어떻게 조합을 시켜서 글로벌 아시아 시대를 준비할 것인가. 이런 어떤 그 경영 전략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앞으로는 미래에 대한 그 새로운 먹거리를 우리가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소위 말하는 그 예술과 경영을 어떻게 잘 융합시켜서 창조 산업을 한국에서 일으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있었고요. 네. 뭐 리테일 테크와 같은 어떤 테크놀로지가 산업에 접목돼서 새로운 어떤 그 사업 분야를 만들어내는 그런 논의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글로벌 아시아 시대에 대한 준비의 다양한 그 분야들을 우리가 같이 논의하면서 네. 앞으로 10년 준비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 세계에서 한 7위 정도의 국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질문해 주시길 바라고 그런 거 아닌가 예, 예. 싶은데 그때 행사에서 예. 정부의 역할 예, 예. 이런 부분도 당연히 뭐 강조를 하신 것 같은데 예, 예, 예. 지금 경제 정책의 이제 큰 그림을 예, 예. 어떻게 가져가고 그 예. 가운데서 정부는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해야 되는지 예, 예. 이번에는 어떤 목소리가 나왔습니까? 저희가 그 경영학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좀 현 정부에 있어서 어떤 경제 정책에 대한 예. 그런 평가를 좀 했는데 65%가 잘못하고 있고 27%가 잘하고 있다라고 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 상당히 그 한 3분의 2 응답자들이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좀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결국은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던 것은 그 최근에 부동산 정책이 아무래도 아마 큰 영향을 차지하지 굉장히 않았을까. 그 네. 크리티컬한 이슈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52시간 네. 그 문제도 네. 중소기업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엄청난 예. 부담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그 최저임금의 갑작스러운 인상, 예. 그리고 이 세상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글로벌 경쟁이라는 것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뭐 규제 문제를 빨리 이렇게 좀 완화시킨다든가 개혁하는 문제들, 뭐 샌드박스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그 실행면에 있어서는 이루어지는 것이 더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 경영학자들 입장에서는 현 정부의 어떤 그 경제 정책에 있어서의 좀 네. 낮은 점수를 많이들 주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그 ESG 경영 네, 예. 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뭐 특별히 뭐 정부도 당연히 예. 뭐 지원한다 네. 그럴까요? 역할을 하지만 이거는 이제 기업들이 네. 뭐 알아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네. 지금 ESG 경영에 회장님이 보시기에 뭐 현재 상황과 네. 뭐 개선점, 문제점 네. 뭐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ESG 열풍이 불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문을 보고 아니 뭐 뉴스를 보고 ESG가 안 나오는 날은 좀 이상한 날인 거죠. 알맹이가 빠진 것 같아요. 완전히 그 ESG가 예. 지금 우리 사회를 끌고 가고 있는 강력한 그 엔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좀 제 자신한테 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왜 ESG가 이렇게 열풍을 불까? 네. 그리고 ESG라는 것이 이렇게 열풍을 불 만큼의 중요한 화두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봤을 때는 ESG라는 것은 기업 경영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대기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글로벌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동안 묵묵히 해왔던 것이고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ESG라는 그 세 글자가 툭 튀어나오는 바람에 기업들은 뭐 전문가를 초빙하고 위원회를 만들고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그것이 실질적으로 기업의 본질적인 어떤 그 새롭고 올바른 길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의 실질적인 모습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그 본말이 전도된 것 같다. 예, 뭐 이런 의문을 예. 던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주기식. 예. 그러니까 나는 이런 ESG 경영을 통해서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철갑을 두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포장을 해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ESG는 어느 날 갑자기 열풍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이 시작을 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ESG는 기본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업 경영의 기본 중에 기본인데 그것이 이제 하루아침에 안 되니까 계속 절차 탕만하고 그러나요? 예. 될 때까지 계속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ESG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ESG 기준을 정해가지고 기준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기업마다 추구하는 퍼포스 목적이 다르고 네. 그 다른 목적에 따라서 ESG의 정도도 다르다고 생각해요. 어떤 기업들은 뭐 E를 강조하는 기업도 있고 어떤 기업들은 뭐 G를 강조하는 기업도 있고 그건 기업의 선택의 문제고 정부에 가서는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이런 그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건 기업들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꾸준하게 계속 해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나라뿐 아니라 뭐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만 요즘에 이제 플랫폼 기업이 예. 이렇게 뭐 독식하는 특히 예. 이제 승자 독식 구조로 이렇게 가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실제로 회장님도 그렇게 공감하시는지 여쭙고 싶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플랫폼 기업은 승자 독식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은 위너 테이크스 올인데요. 그렇지만 이제 승자에 있어서의 모습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달라져야 된다는 것은 플랫폼에서 리더가 된다는 것은 덕을 갖춰야 되죠. 제가 보기엔. 네. 덕을 갖춘다는 것은 내가 모든 거를 갖기도 하지만은 내가 가진 것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 그 플랫폼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달리는 자전거 같아요. 계속 성장을 안 하면 쓰러지니까. 네. 네. 그렇지만은 앞으로는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플랫폼 기업들도 결국은 플랫폼의 주인이 되고 리더가 됐다는 것은 플랫폼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서로 약속을 한 게 아닌가요? 그렇다면은 거기에 따라서 그런 리더들 입장에서도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거고 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뭐 과도한 규제를 통해 가지고 뭐를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계도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너희들은 이렇게 왔지만은 이 방향이 그렇게 좋은 방향은 아니니까 좀 더 함께하는 방향 쪽으로 나가면 좋겠냐. 끊임없는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통해서 네. 모든 사람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한국의 그 플랫폼 기업들은 제가 보기엔 너무 규모가 작아요. 앞으로는 이제 글로벌 플랫폼 경쟁이 시작이 될 텐데 한국에 있는 플랫폼 기업들은 지금이라도 글로벌 경쟁을 하기 위해서 좀 글로벌한 세계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국내에서 이런 와각지쟁을 하지 않고 네. 세계를 향해서 큰 게임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부 입장에서도 이런 플랫폼 기업들을 글로벌화를 하는 데 있어서는 좀 여러 가지의 그 이런 그 할 수 있는 생태계를 이렇게 독려하는 예. 그런 시도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예. 저도 사실 그 질문을 드리려는데 이게 플랫폼 기업 그러니까 과도한 규제가 있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정부의 지나친 규제가 있으면 그게 또 예. 해외 플랫폼과 역차별, 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주식시장, 뭐 부동산은 아까 뭐 간략하게 좀 지나갔습니다만 주식시장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지금 그 코로나 시대에 좀 많이 뭐 성장했다 그럴까요? 근데 이게 지금 정상화로 가고 있는 길인가요? 아니면 과열돼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좀 깜짝 놀랐어요. 네. 우리 가족들이 주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그 농담에 슈샴보이들이 주식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주식시장을 떠나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유모차 이게 그렇죠. 등장하면 떠나라. 예.
지금 한국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주식에 관심이 있다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기업들의 가치가 그 동안에 제대로 평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기 위한 하나의 장이 열렸다는 면에 있어서는 바람직한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갑작스러운 그런 어떤 주식시장의 어떤 그 성장 확대 이 이후에 주는 그런 어떤 그 우리가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쇼크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것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그 외자 기업들, 외자 투자자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그 포션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직도 건전한 국내 투자가들을 양성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여유를 가지고 하시는 분보다는 그야말로 그 부분을 우려하시는 거죠. 그런 분들이 이 더 이상의 그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된다면은 우리 사회가 좀 더 갈등 구조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다, 위드 코로나다 그러는데 기업들이 이제 경영 전략을 좀 재조정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지적들도 있고 우리 학자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뭐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번 융합학술대회 때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 그 성장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그 기업이 혁신을 해야 된다. 그리고 기업의 사업 구조를 재편해야 된다. 글로벌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앞으로 기업들이 이런 그 대변혁기에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자기가 정말 잘할 수 있는 분야에 깊이 있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그 모멘텀을 만들지 않으면은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가 참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대기업보다는 소위 말하는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중소 중견기업 그리고 벤처기업들, 스타트업들이 앞으로 전문화를 통해서 글로벌화를 통한 이런 경쟁력을 가져야지만 우리 경제도 튼튼한 경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들은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우리가 뭐 선택과 집중 많이 얘기합니다만 전문화의 길을 빨리 걸어가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중요한 말씀이네요. 오늘 회장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중요한 시기에 지금 회장님 하고 계세요. 이제 대선 아까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 뭐 드렸었지만 이 시기에 경영학자들 학회 역할이 더욱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시간 관계상 더 나누고 싶은 말씀도 못 나눴는데 하여튼 양극화 문제도 사실은 해소돼야 될 부분이잖아요. 당연히 튼튼한 경제와 양극화 문제 해소 이게 병행이 돼야 되겠지만 하여튼 그런 점에서 계속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경영학회장을 맡고 계시는 박영렬 회장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이슈&피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